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제 병원 치료를 다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수술을 앞둔 최순실 씨의 마음 아닐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트럼프로부터 핵협정 파기를 당한 이란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가해자들에겐 끝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 안 됐는데 끝내 시력을 잃은 광주 집단 폭행 피해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5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심리상담 전문가 장창민 교수,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이 광주 집단 폭행 사건 후속 얘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티즌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만 이 가해자들에게 이 뭔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놓고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 광주 집단 폭행을 당한 이 남성이 뭐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네. 이 남성이 그러니까 지금 공동상해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알려졌던 사실이 이 남성이 당시 폭행을 당했을 때 가해자들에게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가해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돌과 나뭇가지까지 이용하려 했다. 뭐 이런 사실까지 알려졌었거든요. 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거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이 이 가해자들에게 결국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 네.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네. 이런 이제 의견을 어제 내놓았습니다. 그 김복준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경찰은 이 살려달라는 그 폭행 피해자, 그러니까 실명을 한 안타깝게도 실명이 된 지금 피해자의 호소에도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났을 때 그동안 뭐 저도 그렇고 법조인들 거의 절대 다수가 얘기하기를 네. 살인미수죄를 의율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살해의 고의를 네. 입증하는 길이라 하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돌로 때리는 장면은 없었다. 실질적으로 돌을 들었다가 옆에 사람이 말려가지고 옆에 내리쳤고 땅바닥에. 그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로 찔렀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CCTV로 아마 아주 정밀 분석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또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더니 네.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로 서로 사람을 찔렀다 손치더라도 살해의 어떤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살인죄를 의율한 사례는 없더라.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좀 첨부를 하면 전 그동안 뭐 계속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살인미수죄나 그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 사항 죄 형량을 놓고 보면요. 사실 별반 차이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거의 차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나고 감정이 악화된 이유는 이제 이들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저거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살인미수로 가자. 이제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비난의 네. 정도가. 네. 근데 이제 형량에서는 사실 따져봐야 큰 실익은 없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경찰이 네. 살인미수죄를 의율하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형법이 정하고 있는 그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는 살인죄입니다. 네. 살인죄라는 거는 정말 완벽한 증거에 의해서 완벽한 어떤 입증에 의해서 살인죄를 의율을 해야지 이거를 증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살인죄를 의율하면 사실상 그 제3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을 기한 거라고 아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백성문 변호사님, 이 경찰이 어제 이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 5명이 구속됐습니다만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론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여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네티즌 분들을 포함한 여론은 이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거의 대부분 살인 미수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복중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저번에 저희가 이 화요일 날도 거의 동일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이거는 살인 미수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살인 미수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로 사람 눈을 찔렀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번 사안. 네. 나뭇가지로 사람 눈을 찌르는 건 실명할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게 실명을 하게 된 건데 네. 그런 경우는 중상해 고의라고 합니다. 아, 살인 고의가 아니에요. 이제 아하. 그러니까 분명히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때리면 죽을 수 있는데 저 나쁜 놈들 뭐 저거는 진짜 살인 미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 대중인데 네. 법리적으로 판단도 좀 다르고 아. 근데 다만 이제 네. 이게 폭력행위든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네. 2명 이상이 누군가를 때리면 그러니까 집단 폭행을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게 되면 이제 네. 공동상해죄라고 해서 네. 일반 형법상 상해죄보다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상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네. 이제 공동상해죄 해당하면 2분의 1을 가중하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죄명은 공동상해일지 몰라도 네. 피해 굉장히 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피해가 중하다면 살인미수에 준해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죄명에 너무 연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어쨌든 이 홍순빈 아나운서 사실은 이 피해자분들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울분이 터지면 이 사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혐의를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항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실명 위기에 놓였던 피해자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실명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몸은 좀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지만 일단 그 담당 의사의 진단을 들어보니까 일단 한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라고 하고요. 네. 다른 한쪽 눈, 오른쪽 눈도 지금 시야가 흐린 상태인데 네. 조만간 이제 수도권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네. 사실 시력이 회복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열흘 만에 지금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가 어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왼쪽 눈을요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병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전했습니다. 장 교수님, 예.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자신의 가족이 저런 폭행, 끔찍한 집단 폭행을 당한 것도 분통이 터질 일인데 지금 실명을 당했어요. 얼마나 이거 지금 분통 터지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까 네. 전에 김복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피해는 분명히 있는데 처벌에 있어서는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보면 가족들한테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네.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네. 처벌은 정말 처벌이고요. 네. 근데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처벌이 쉽게 내려지지는 않지만요. 이 네. 가족들이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고요. 또 중도 실명이에요. 더군다나 한쪽 눈은 왼쪽 눈은 실명하게 됐다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또 한쪽 눈까지도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런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이 피해자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족들도 힘들겠지만요. 맞아요. 지금 이 피해자분께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네. 가족입니다. 네. 가족들이 옆에서 조금 더 힘을 조금 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큰 병원에 가셔서 또 진단을 받으신다고 하니까요. 네.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그러니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지금은 조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켜봐 맞아요. 주길 바라고요. 좀 좋은 결과 있길 같이 기도할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서요. 그런데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 모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안 된 것에 대해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말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명을 당하신 안타깝게 실명이 되신 그 피해자분의 형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동생분이요, 악몽도 지금 많이 꾸고 있대요. 그리고 계속 무섭다, 무섭다 이 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답니다. 현재는 눈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지금 왼쪽이 실명 진단 받았다 그랬잖아요. 좌절감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제 사건이 어제 경찰이 네. 검찰로 송치를 했잖아요. 네. 뭐 이제 혹시나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뭐 이제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혹시 뭐 바뀔 수도 있어요. 혐의 적용 아니 같은 뭐 게. 그거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사건 일체를 넘기는 걸 송치라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단계에서 검찰에 넘기는 거는 경찰의 의견서에 불과합니다. 아, 결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죄명을 제대로 의율해서 재판에 회부하는 건 검찰의 몫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검찰이 법리적으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내용대로 살인 미수가 가능하다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살인 미수로 의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최종적으로 끝난 거는 아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제 분명한 거는 검찰이건 이제 이 사건이 법원에 이제 가서 재판에 회부되잖아요. 네. 이 법원에서 판사님들도요. 정해진 법에 의해서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게 강력하게 처벌해주는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이 피해자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뭐 일선 현장에서 경찰 하다가 그 흉기에서 피습을 당하고 나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거의 1년 가까이 그 흉기만 보면 덜덜덜 떨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 트라우마는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네. 이분 뭐 지금 무섭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 이분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갈지 전 충분히 이해가고 압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 장 교수님 말대로 주변에서 많이 돌봐주셔야 맞아요. 되고요. 네네. 이분의 심정을 알아서 네. 재판에서도 이들한테 처벌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주기를 그냥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됐고요. 앞으로 검찰의 기소 이후에 또 재판까지 이 사건 저희가 또 계속해서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백성원 변호사님,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양주에서 그 안타까운 폭발 사고. 어제 전해드렸을 때는 현장에서 뭔가 이 의심이 가는 종이 조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뭘로 판명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는 그냥 가스 누출로 인해서 과실로 이제 폭발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통 추정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일날 오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스관을 예리하게 잘려 있는 흔적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건 인위적으로 가스관을 잘라서 가스가 누출되게 만든 거라면 아하. 제3의 인물이 범행을 저질렀거나 혹은 이 피해를 입은 분, 그 집에 있는 분이 혹여라도 스스로 뭐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 아하. 그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소방관들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숨진 이 씨 주변에서 종이 조각이 여러 개 발견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좀 물에 젖어 있어서 딱 육안으로 뭐라고 써있는지 처음에는 확인이 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이어서 보니까 내용이 땡땡땡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시신을 화장해줘라. 아하. 눈물이 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물론 이걸 유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울해서 이런 내용 썼다가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찢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유서라고 단정하면 안 되겠지만 네. 지금 피해자 이 씨의 집에서 이 종이 조각이 발견이 됐고 네. 이 씨의 집 그 LP가스 소방 그 관에서 이제 예리하게 잘린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혹여 자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게 네네. 경찰에서는 일단은 뭐 신중한 입장이에요. 아하. 국가수에 지금 가 있는 그 작업이 끝나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린다 하고요. 그런다면서요,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경찰은 또 이제 그 주변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이 씨의 주변 조사를 하니까 네. 이제 이 씨가 약간의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직업이 없었고 홀로 이렇게 그 은둔하면서 생활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달력 반장 크기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네. 아마 적혀 있어서 조각을 좀 맞춰본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살 쪽에 어떤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최종 결과는 안 나온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가스관이 잘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잘린 단면하고 폭발을 했어도 집 안에서 발견된 얘기 칼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가수에 다 수거를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칼로 잘린 단면이 맞는지 여부를 이제 저희 감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아하, 네. 어쨌든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도 이 종이 조각이 심하게 훼손됐던 종이 조각을 맞춰봤더니 뭔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스스로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단정하진 않고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얘기해보는 이름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 이어서 이제 특수활동비에 대한 추가 혐의 재판도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외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네, 건강상의 이유인 것 같은데 바로 이 병원입니다. 지금 호송 차량을 타고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찾았다가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나가는 장면 다 찍히고 있는데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이렇게 호송 차량을 타고 오전 10시 50분쯤에 병원에 도착하고 한 3시간가량 진료를 받습니다. 아하. 그리고 1시 50분 정도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네. 환자복 입고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휠체어까지 타고 있는데 요때가 지금 1시 50분경이었는데 다시 호송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장면을 지금 네. 보고 계십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고 그뿐만 아니라 앞선 치료의 경과도 보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지금 이 수감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강남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병원에 머물렀는데 김복준 의원이 예, 예. 앞서 구치소 관계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진료를 받은 거예요? 이제 두 분의 그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네. 이제 봐야 되는데요.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4월 16일 날 이제 그 접견을 했는데 네네. 박 전 대통령이 1시간 10분 그 접견을 하는 시간 동안에 1시간은 서 있더라. 그래서 왜 서서 얘기하십니까? 하고 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앉지를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서 있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접견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통증이 심한데도 이 방치하는 거는 거의 고문에 준하는 어떤 반인도적인 조치 아니냐. 그래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좀 최소한 치료 목적에 통제된 그 병실에다가 좀 이렇게 넣어달라, 보석을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지난 2월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월 4일 날 구치소를 찾아갔더니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서 깜짝 놀랐다. 이 부신 기능이 나빠서 박 전 대통령 부신 쪽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계속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적으로 좀 변화가 온 것 같더라. 그리고 네.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왼쪽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다리도 못 구부린다. 침대를 넣어달라고 구치소에 얘기했더니 그 특혜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요. 또 한편으로는 넘어서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으면서 엄밀히 얘기하면 법을 좀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또 법에다 호소하는 것도 이거 모순이거든요. 네.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또 확인해 볼 게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이 허리 통증 상태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다 하는데 구치소 측이 진짜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방치한 적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약간의 여론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물론 그러니까 우리처럼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치료를 받기 힘들겠죠.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매일 병원에 출퇴근하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단 박 전 대통령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병원 가는 모습 봤습니다. 네. 지난해 7, 8월에도 한 번씩 갔었고 네. 그리고 11월에도 한 번 갔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11월에는 MRI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MRI 경과를 보는 것도 이번에 병원에 간 목적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아픈데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아픈 건 맞는데 이 정도라면 구치소에서도 일반 재소자라면 네. 이 정도 수준까지도 해주지 잘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에요. 이 정도도. 그러니까 아하. 이걸 자꾸 반인도적 조치, 고문해 주라는 것 하면 그럼 결국 뭐라고 들리냐면요. 네. 박 전 대통령 그냥 풀어달라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아하.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재판도 안 받고 유죄 판결 받았는데 항소도 자기는 안 한다고 하고
그러고 이제 지금 저렇게 아프다 그냥 풀어주면 그게 국민들하고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는 물론 저도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었기에 네. 마음이 좀 안쓰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만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 나오는 모습이 어제 그 병원을 찾았던 모습이고요.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과정에 잠시 나왔던 모습은 지난해 병원을 찾았던 모습도 같이 저희가 보여드렸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습이 어제 강남 성모병원을 찾았던 모습이란 점을 저희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 교수님, 예.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 구치소에 있으면 안 아픈 사람도 병을 얻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꼭 구치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안 아픈 사람이 없다. 하나 말한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들 바쁘면 아픈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네. 근데 시간이 많거나 그러면 흔히들 외롭거나 또 몸으로서 느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지병들도 더 많이 아파지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구치소에 계시다 보니까 공간적 제약이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갖고 계신 이 지병이 재활이라던가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병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 공간 안에서라도 비록 협소하지만 자기 관리는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야지 다른 치료보다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한 병이시니까요. 네. 그렇게 관리 잘 하시면서 네. 그게 마음의 병이든 신체적 병이든 좀 스스로가 좀 극복하시려고 하는 좀 의지가 그러네요. 좀 있어야 될 것 그 같아요.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예.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모습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이제 동정심이 생기려다가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까지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네. 부분 보면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병보석을 신청한다든지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피고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으려면 일단 본인이 피고인이 된 이상은 재판에 출석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그 본인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한테 그 찾을 수 있는 권리만 주장한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진짜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네. 재판에 충실히 출석하고 자신의 그 의견, 자신의 어떤 변소 내용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었으면서 지금 이 시기에 그 과정에서 난 몸이 아프니까 나 보석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이게 본인이 재판 자체를 네.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한다는 게 조금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또 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 앞서 이제 유경아 변호사가 2월에 했던 언론사와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매트리스에서 자는데 허리가 아파서 한두 시간마다 깬다고 했다. 그래서 침대를 좀 넣어달라 구치소에 그 독방에 했더니 구치소 측에서 특혜라며 안 된다고 했다 하더라.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아무런 특혜 없이 정말 일반인 재소자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요? 첫 번째, 조금 전에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피고인이 구치소인데 법정에 안 나오면 끌고 나옵니다, 원래. 원래 그래요? 강제 구인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걸석 재판이 피고인이 구치소인데 걸석 재판하는 건 제가 알기로 처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 특혜죠. 두 번째는 어쨌건 전직 대통령이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하. 독거실에서 지내는 건 당연한데 네. 독거실도 일반 재소자가 사용하는 독거실의 2배 이상의 크기입니다. 일단. 그래요? 그것도 네. 역시 굳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면 다른 재소자가 다르니까 특혜죠.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10.08제곱미터 정도 시설에 지금 혼자 독방에 계시는데 이제 다른 이제 의정부교도소를 하는 예를 들면 그 정도 규모면 10.08제곱미터 정도면 평균 5.85명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역시 특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침대. 우리나라 뭐 미드를 보면 미드에 보면 가끔 이렇게 침대도 나오는데 네네네. 침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침대를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해서 넣어줘요? 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김복준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켜야 할 법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정치 탄압이고 아니고 국민이 판단하는 건데 전혀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데 물론 박 전 대통령 입으로 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 대통령이가 사실상 풀어달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감정을 더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절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또 일관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장 교수님 뭘 그러면 호소하고 싶은 걸까요? 어떤 국민을 상대로 한다고 할까요? 뭐 어떤 모습을 지금 호소를 하고 싶을까요? 어제 또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호소한다기보다는요,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부각시켜 갖고서 여론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하. 저 이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매트리스하고 침대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치료적 목적이 필요하다면요, 진단했던 주치의를 통해서요, 교도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갖고서 그렇게 절차를 그 말도 밟아야 하는데 있네. 이의 부분은 네.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놓는 부분에선 우리가 네. 별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네. 오히려 이 구치소에서 외부 진료를 받기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막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네. 서울 구치소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제한을 둔 건 아니다, 이런 입장까지 그래요.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거나 이런 변호사 측의 입장이 나오면 구치소 측에서 억울할 수 있을 것 아유, 같아요. 억울하죠. 네. 규정대로 하는 건데. 이런 가운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최순실 씨도 몸이 아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뭐 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이게 구치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입원을 하지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아하, 네. 수술은 아마 내일 정도 진행이 될 텐데 네. 이건 재판부가 허락을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아.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런 거죠. 최 씨 측에서 정말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네. 그러니까 또 건강 상태도 일정 부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조건 비난할 건 아니에요. 거기서 아유, 뭐 그럼요. 어쨌건 아프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술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최순실 씨 요청을 일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이제 오늘 입원을 하고 내일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그냥 이건 참고로 여쭤보는 게 만약에 수술을 받아서 입원을 하잖아요, 백 변호사님. 네. 입원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구속 수감 생활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사실 이게 보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나가서 수술만 받고 들어오면 그건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감 그 기간이. 기간까지. 수감 기간에 포함이 아예 되는 보석을 거군요. 받아서 이제 석방이 됐다 나오면 이제 그거는 수감 기간에서 빠지는데 아하. 이렇게 아까 박 전 대통령도 한 번 지금 병원 나갔다 온 거 그럼 이거 일일씩 까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수감 생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김복준 의원님, 최순실 씨가 지난 4일 날 이랬답니다. 수술 전에 내 딸 정유라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거절당했답니다. 왜 그런 걸까요? 2분 정도라도 좀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 막았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도 아니죠. 최순실이가 얘기하는 거는 천륜을 막는 게 자유 대한민국인지 사회주의인지 희한한 고통의 하루를 보냈다. 회한과 고통. 네. 회한과 고통의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적어도 최순실이는 이런 말 할 자격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정유라를 만나게 하는 게 사실 맞죠. 모녀간에 그 전신 마취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그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깐이라도 보게 해주는 건 맞는데 네. 그걸 막아야 하는 그 검찰이나 재판부의 입장이 별도로 있겠지요. 네. 예.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우연의 일치처럼 장 교수님 예. 두 사람이 아픈 것도 주기가 거의 비슷하냐라는 예.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딱 맞췄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네.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최순실 씨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순실 씨가 말할 때도 이거 개인적인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에서 끝내야 되는데 네. 그 말에서 꼭 항상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꼭 연결시키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한 어떤 반감? 아까 전에 김복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고인들은 법원에서 정하는 말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네. 요구하는 모습 그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네. 더 많은 반감을 아하. 사게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아픈 건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수술을 해줘야 된다니까 내일쯤 아마 수술을 한다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또 새로 들어온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진그룹 회장 일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경찰이요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데 홍수민 아나운서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폭행 혐의와 공사장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이사장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참고인 조사, 증언들을 이제 확보할 예정이고 이르면 다음 주쯤에 이명희 이사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혹여나 이명희 이사장이 미국에 있는 집으로 출국할까 우려해서 이명희 이사장을 상대로 출국 금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지금 어제 그 한진그룹 회사 측에서 이명희 이사장의 어떤 의견을 대표하는 A4 용지 5장 분량의 보도 자료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5장 분량에서 가장 위쪽에는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사과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외에 그 밖의 내용을 보니까 이명희 이사장이 받고 있는 18개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점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명희 이사장의 집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출국을 하게 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그리고 A4 용지 5장 분량의 해명 자료를 한진그룹 측에서 냈어요. 그런데 첫 앞부분에 있는 2줄이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뭘 인정한다는 거야 대체 하는데 여러 차례 보여드린 그 영상이 있죠. 그 옥상에서의 막 이 직원들 앞에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물건도 걷어차고 하는 그 영상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거의 딱 2줄 정도는 저렇게 2-3줄 정도는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18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다는데 백 변호사님 뭐라고 그러면 해명한 겁니까 대체? 사실 저는 이 해명을 아예 안 했으면 했어요. 아하. 저도 이거 좀 웃음이 좀 나와서 네. 국민들이 어쨌건 저 영상하고 이명희 이사장 그 욕설하는 메시지 한 2가지 음성 들었죠. 네. 그거하고 정반대 얘기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거는 지금 홍보팀이 이렇게 쓰고 싶어 쓴 건 아닌 것 같고 위에 이명희 이사장이 이렇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했겠죠. 저는 거기에 더 분노를 느끼는데 아하.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아까 그 하얏트 호텔에서 그 직원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A4 집어 던지고 했던. 근데 그때 우리가 김복준 교수님이랑 저랑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거기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 호텔에 무슨 임원도 아니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지시에 따라 컨설턴트 자격으로, 그러니까 자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행동을 할 때. 이 얘기를 제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이 있었으니까 저 뒤에 폭행한 건 미안하지만 다 무자격자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시는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제 그런 얘기 있었죠. 호텔에서 이제 원래 본인이 정원을 너무 가꾸는 걸 좋아해서 정원을 이제 가꾸고 있는데 직원이 이제 이명희 사장을 못 알아보고 이거는 이제 폭로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할머니 이제 나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그 직원이 잘렸다. 이런 이제 제보가 하나 있었죠. 근데 이러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준비하니 나가세요라고 직원이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방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네. 웃으면서 방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집에서 청소하는 이제 가사도우미 분이 청소할 때 또 네. 엄청난 욕설과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라는 제보에 대해서는 네. 창문도 열고 순서대로 청소를 해야 되는 걸 하나하나 알려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거 하나, 그때만 흥분한 거 빼고는 하나도 나는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얘기했었죠. 카로텔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청소하는데 불 끄고 하라고 소리 질러서 광부들이 이거 쓰는 거 이거 하고 있었다. 그것도 한 적이 없었고 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네. 나온 제보대로 전부 다 한 게 없다고 네. 하는데 네. 국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이나 녹음 파일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면 이렇게 조목 어찌 보면 국민들이 웃음이 나올 만한 이런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아하. 정말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라는 정도의 간략한 메시지를 담았으면 네.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저는 좀 웃음이 나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아니 이 한진그룹 측의 해명대로라면 예. 친절한 금자 씨가 아니라 친절한 이명희 씨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예.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조금 전에 사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 웃었습니다. 컨설턴트 자격을 회장인 남편이 줬어. 그 정식 임명장 있나요? 그리고 컨설턴트는 저렇게 가가지고 오만 곳에 다 참견하면서
그 직원들 쥐잡듯이 저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변명은 정말 치졸하고 좀 그렇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18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부분, 여성을 잡아 끌어갖고 밀치는 건 저건 변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인정한 거예요. 일부 폭행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네. 예, 그거는 이제 인정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하. 예, 이게 이분이 앞으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이명희 씨가 경찰에 아마 출석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경찰이 상습 폭행 많이 찾아야 되겠지만요. 네. 대처 방식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네, 네. 그래서 저는 뭐가 우려가 되냐면 이미 지금 피해자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혹시 됐으면 네.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네. 혹은 이 시간에도 그 사람들하고 지금 접촉하면서 분주하게 또 회유하고 있는 거 아닌지 네. 이런 게 걱정스럽고 경찰 눈 부릅뜨고 그거 봐야 됩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 그래서 저는 이분의 지금 대처할 방식, 대처하는 어떤 그 작전 이게 지금 수립된 거라고 봅니다. 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 못했던 질문인데 아까 옥상에서의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보면 이명희 이사장이 왜냐하면 그 전엔 추정이었다가 이제 이명희 이사장으로 확인됐잖아요. 경찰이 확인해줬으니까. 그 영상 보면 이명희 이사장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 지인분이. 바로 저 모습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보세요. 손가락을 뭐라고 하면서 하고 저 손가락질 할까 궁금한데 장교 네. 그거는요. 네. 조현민의 목소리가 나왔죠. 네네. 조현민의 목소리하고 저 여러분들이 이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네네. 격하시 모르겠지만 운전기사에게 폭언했던 그런 녹음 파일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자택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그 공사하는 인부에게 했던 말 있죠. 그건 사실 거의 삐처리가 돼서 제대로 들을 수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네. 그 얘기를 저기서 했겠죠. 사실 지금 이명희 이사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나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친절하게 저 아주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돌아가셨을 리는 만무할 것 같네요. 저 이제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들은 아마 이제 한진그룹 측 관계자인 것처럼 보여요.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룹 관계자들이 나와서 역시 같은 형태로 앞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이 이른바 분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장 교수님께 말씀드릴까요? 네네. 예. 이 해명 자료를 보면서요. 저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정말 재벌들이 느끼는 네. 자기들의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느끼는 욕구 차이가 너무 크구나. 국민들은 지금 갑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저께 보니까는 이 해명 자료를 보고서 18개 의혹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논박하시더라고요. 자격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갑질을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럼 그런 문제지 이걸 자격이 있다 없다로 말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아주머니 준비하고 나가세요라고 웃으면서 말한 다음에 그러고 잘렸겠지. 더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또 순서대로 청소를 하면 좋겠다고 알려줬다. 근데 네. 이것도 소리 지르면서 알려줬겠지. 네. 그래서 이거 어떠한 것도 해명이 안 된다. 네. 이만큼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더 네. 부추기는 거는 그러니까요. 본인들의 해명이 오히려 네. 국민들의 정서를 더 화나게 만든다는 것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김복준 의원님이 정확한 걸 짚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컨설턴트라는 정말 해괴망측한 자격도 문제입니다만 컨설턴트면 저렇게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옥상 조경 사업에 가서 현장 가서 아무런 제복도 입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손가락질을 막 휘저어가면서 물건을 걷어차면서 해도 되느냐?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라고 김복준 의원님이 잘 짚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명희 이사장의 해명, 한진그룹 측이 대신 내놨습니다만 이 해명 관련해서 대한항공 직원분들 요즘 제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어떤 느낌 받았을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어떤 회사하고 어찌 보면 업무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대변한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당황스럽고요. 그다음에 아줌마라고 불렀던 할머니라고 불렀던 웃으면서 돌아갔다는 얘기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전부 직원들이 코웃음 치면서 과연 그럴까? 그리고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는 정도로 벌써 거의 90% 이상은 믿지 않는 이야기죠. 그분이 과연 웃으면서 돌아갈 정도의 지금 현재의 성격은 아니시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18가지 해명 앞서 이제 다 저희가 상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만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저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옥상 조경 사업의 그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 네. 그 부분은 정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죄다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사실관계 파악이 어떻습니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영상은 정말 저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기 때문에 저걸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저건 내가 아니었다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니 네. 저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 외에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거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2013년에 본인의 집 리모델링 할 때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 욕설은 우리가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욕설한 거는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아하. 그 이후에 무릎을 꿇리고 무릎을 발로 밟았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그거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죠. 일단 그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 하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 그다음에 뭐 또 하얏트 호텔에서 했었던 굉장히 수많은 또 많은 갑질 네. 그리고 그 외에 운전기사에게 폭언하고 폭행했던 거 운전기사 그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아하, 네. 나는 터치란 표현을 썼어요. 폭행을 터치가 없이 욕만 먹고 집에 가는 날은 참 행복한 날이었다. 이런 네. 얘기를 운전기사가 합니다. 네. 그러면 운전기사가 수없이 폭행을 당했다라는 건데 네. 운전기사가 얼마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휴대폰까지 준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건 또 이제 그럼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나 김복준 선생님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사안들 피해자들이 지금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해명을 보고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걸 나와서 네. 경찰에 와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 그러면. 피해 사실이 누적이 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네. 상습 폭행이 되면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처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네. 피해자분들이 좀 용기를 내서 나와 주시고 네. 되도록이면 진술, 주변 다른 사람들의 진술 증거까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세상에 네네. 자기 회사의 오너의 사장님에 대해서 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전혀 90% 이상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평상시 이분의 행동이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돈은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으로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휘하에 있는 직원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네. 본인이 믿어주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는 네.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행하신 분입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라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사죠. 근데 이 진에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국토부가 지난주에 그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고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는요,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왔는데 네. 이 미국 국적의 조 전무가 항공사 등기 이사를 맡은 것은 항공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는요, 이 항공면허 이 점을 항공면허 결격 사유로 보고 지금 법무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백 변호사님 그때 이 조현민 전 전무의 그 영어 이름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좀- 에밀리 조 에밀리 리. 조 에밀리 조 에밀리 리였나요? 네. 조 에밀리 리라는 미국 이름도 있었는데 지금 백 변호사님 그러면 현행 한국법상 이게 면허 취소 사유가 되나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사실 국토부가 좀 신중해야 돼요. 이거 뭐 여론은 이거는 뭐 정말 뭐 진에어 뭐 지금 대한항공 전부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국토부가 좀 착수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재는 지금 등기사가 아니잖아요. 네. 현재는 등기사가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면 거기 일하는 분도 어떡해요? 그리고 이게 면허를 취소하면 네 알겠습니다로 진에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다시 소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소송을 하면 제가 보기엔 진에어가 100% 이겨요. 아. 그렇다면 이게 저는 그래요. 국토부에서도 지금 국민들의 반감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검토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네. 국토부에서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 국토부의 근무 소홀로 인해서 직무 소홀로 인해서 이 진에어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적발했어야죠. 외국 사람이 등기사가 될 수 없었다는 걸 왜 감독을 못했어요? 그 근무를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진에어가 지금 이어져 왔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1,9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직원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그러면 1,900명만 있냐고요. 네. 거기에 또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어지는 사람 따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생계에 지장이 온다면 네. 이건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복준 의원님의 지적대로요. 국토교통부가 그러네요.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
재직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묵인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부분 마저 김복주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조양호 회장의 탈세 의혹 관련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역외 탈세 문제로 지금 아마 남부지검에 고발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조사 네네. 포탈로 그 내용인즉슨 네. 이제 그 조중훈 회장이죠. 전 회장 한진그룹 창업주. 네. 그 회장으로부터 이제 그 지금 조 회장이 네. 이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 신고를 안 해가지고 아하.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안 냈다는 거예요. 네. 결국 안 내다 보니까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한 1,0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고발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그 조양호 회장이 검찰 포털안에 있을 그 입장이 돼 있다는 거고요. 아. 뭐 물론 그 대한항공 측에서는 2016년에 뒤늦게 발견을 했대요. 네. 그래서 국세청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고 이번 납기일에 맞춰서 세금을 전액 낼 예정이라고 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이 해명이요. 마지막으로 백성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면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이게 이 해명이 국민들이 들으면 기가 찬 게 상속세 누락 사실을 2016년 발견하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면 만약에 발견 못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상속세를 언제 내야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상속의 제일 큰 걱정이 상속세입니다. 네.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뒤늦게 발견했다라는 해명은 좀 구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네. 것 같고요. 어쨌건 뭐 세금을 맞춰 낸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세금 탈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네. 검찰에서 판단을 할 그러니까요. 그런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정말 이 국내 불지의 국적 비행 항공사로 이름을 높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한항공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도 좀 착잡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요즘 혹시 인터넷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마카롱 사건이라는 걸 아마 검색을 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저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 한번 쭉 전말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 인터넷상으로는 저번 달부터 엄청나게 뜨거웠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한 부산의 여성분이 네. 정말 마카롱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하. 그래서 원래 제가 유명한 마카롱 집을 찾아가 봐야겠다. 그동안엔 택배로 사 먹었는데 그래서 휴일에 맞춰서 지금 여기 용인의 수지에 있는 마카롱 집에 갑니다. 아하. 부산에서 용인까지 온 거예요. 부산에 계신 분이요? 네, 용인까지. 네. 용인에 와서 이제 마카롱을 이제 11개를 삽니다. 야.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주문해요. 네.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먹다가 보니까 그걸 다 먹은 거예요. 어허. 많이 먹었죠. 11개를요? 그래도 이제 현지까지 와서 정말 유명한 집에 와서 네. 내가 맨날 주문해 먹던 걸 그냥 거기서 먹다 보니 다 먹을 수도 어허.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러고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좋게 이제 댓글도 달았어요. 아하. 이 너무 마카롱 맛있다. 맛있고 전 여기 와봐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달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잘 훈훈하게 끝나야 되는데 네. 문제는 엉뚱한 제3자가 이제 이런 글을 답니다. 거기 마카롱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아하. 입천장 까졌어요. 이렇게 아이고. 누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와서 먹은 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카롱 집의 주인분께서 마카롱은요 원래 칼로리가 높아서 좀 숙성시켜서 먹어야 됩니다라고 댓글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다른 분이 댓글 답니다. 네. 칼로리가 높아요? 나 한꺼번에 2-3개씩 먹었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네. 누가 댓글 다니까 이 주인분이 그 밑에다 뭐라고 다냐면 네. 뭐 앉은 자리에서 10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10개 드시는 분도 있어요를 딱 보고 이 지금 부산에서 왔던 이분이 내 얘기네. 이거 내 얘기네? 아. 나를 마치 이 마카롱을 10개나 먹는 약간 무식한 사람으로 묘사를 했네? 조롱거리로. 네. 아.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주인이 당신을 지칭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이 있다는 뜻의 10개라는 식으로 썼다. 했는데 이제 그랬으면 됐는데 문제는 이 주인이 이 손님 있죠. 부산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손님의 계정을 이제 삭제를 해버려요. 아하. 삭제를 해버리니까 이거 나를 소위 말해서 저격을 하고 아하. 이게 나를 삭제를 해버렸구나 해서 이 부산에서 이 용인까지 와서 먹었던 이 마카롱 집의 집을 이제 저격을 이분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게 일파만파되고 네. 이 주인 쪽에 옹호하는 댓글, 비난하는 댓글, 네. 이 부산에서 와서 마카롱을 먹은 분을 옹호하는 댓글,
네. 비난하는 댓글이 결합되면서 네. 급기야 지금 이 두 분이 서로 지금 네. 형사 고소를 하게 이른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이 마카롱 하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말 맛있더라 마카롱 하시는데 마카롱 혹시 홍수민아도 평소에 많이 먹어봐요? 저 한 번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뉴스파이터 제작진은 네. 오늘 아침 일찍 이 마카롱을 준비를 해왔어요. 아 그게 마카롱이에요? 여기 한번 비춰주시면요. 네. 이게 지금 프랑스 디저트인데요. 겉이 지금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딱딱하거든요. 네. 요 그 손님이 입천장 좀 긁혔다. 그걸 얘기한 부분이 이 겉표면을 먹고 드신 것 같아요. 네. 여기 간에 이렇게 반을 잘라서 보면 네. 요 안에 이렇게 또 이렇게 크림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칼로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 이게 참 칼로리가 많은 디저트예요. 한두 개씩만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SNS에서 마카롱 딱 치면 검색어만 뭐 152만 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주고받았던 수많은 대화가 네. 오늘 이렇게 번져가지고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될 수도 있게 사실 돼서 마카롱 붙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 중에도 좋아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으시잖아요. 원래는 마카롱이 원래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마카롱 이거보다 좀 크게 작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화면에 좀 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큰 걸 저희 제작진이 조금 사왔는데 마카롱의 크기는 좀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마카롱 맛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도 한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고칼로리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칼로리가 고칼로리예요. 높은 이 식품인데 디저트 식품인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훈훈하게 그냥 그러세요? 아이고 제가 잘못 올렸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지금 김복준님 감정 싸움으로 지금 치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아까 백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은 양 당사자보다는 그 댓글을 다는 양쪽 비난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좀 커졌는데 아하. 그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집 주인이 네. 나는 당신 10개 먹었다는 얘기 한 게 아니다. 아하. 난 바빠가지고 당신이 그 우리 매장에서 10개 먹는 걸 보지도 못한다. 네. 그러면서 그분이 먹고 있던 CCTV를 이제 그 저 자막 모자이크 네, 처리. 모자이크 처리해서. 처리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 계신 그분은 네. 자기 영상이 또 나타나니까 이제 이건 그 주인에 대해서 감정이 또 상한 거고 아하.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 네네. 영상을 이제 이 주인이 이 영상을 몰린 의도는 이거 봐라 나 바빠서 그쪽이 아하. 10개 먹는 거 볼 여유가 볼 없다는 수가 거를 없다. 알리려고 올렸는데 아. 이 부산의 여성분은 아니 이렇게 하면 내 지금 체형이나 이런 걸 보면 충분히 다 알아본다. 내 직업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영상에 올라오고 나한테 직접 너니? 하고 전화 온 사람도 있었다. 나 정적 충격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그 사안을 놓고 양쪽 해석이 계속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계속 커지는 거죠. 이게 참 뭐랄까요? 물론 당사자분들은요 너무 지금 분통 터지고 해서 지금 뭐 이 심각한 그러면- 상황입니다만 장 교수님 예. 이게 어떤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올린 사안이 상대방 측이 볼 때는 뭐야 나에 대해 또 공격하네라고 지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맨 처음에는 SNS에 올린 그 댓글 문제였는데요. 근데 이 주인분이요. 댓글 보게 되면 또 대체 행동이 조금 미숙한 건 사실입니다. 아하.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하고서 넘어가면 될 일을 네.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세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변명하다 보니까 다른 네. 이야기를 끌어오는데 네. 되게 공교롭게도 네. 이 10개 먹은 분하고 네. 영상에 캡처가 올린 분이 같은 분이라는 거. 아하. 그렇죠. 나구나.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나를 저격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분통을 했는데 또 거기서 대처하는 행동이 네. 계정을 삭제해버려서 네. 거절해버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더더욱 이분 입장에서는 네. 내가 분명하구나. 네. 근데 딱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미숙한 대처 행동과 어떤 네. 피해 의식이 만들어낸 어떤 산물인데 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네. 또 댓글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오히려 네. 댓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요, 네. 사람들은 자기의 소신이 없어집니다. 아하. 예. 맞아요. 이 매장 주인분이요. 그 CCTV 영상을 캡처해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렸다 그랬잖아요. 이 취재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 CCTV를 공개했나 했더니 이 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이 항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려고 CCTV 영상을 캡처했다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손님은 마카롱을 11개를 시켰고
그 10개짜리는 포장 10개들이 아마 포장이 되나 봐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1개를 시켰고 10개는 포장 박스에 담겨 있더라. 아마 CCTV를 면밀히 분석했나 봐요. 이 업주분이. 그 손님이 몇 개를 먹었는지 나는 알 길이 없다. 우리 가게는 매우 바쁘다. 그리고 만약에 9개라고 했으면 그럼 9개 먹은 손님이 나한테 얘기하겠나? 나는 10개라고 한 게 누굴 특정한 게 아니다. 백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개의 의미는 정말 그렇게 많이 먹는 먹는다. 사람도 있어요라고 올렸다라는 거고 그 CCTV가 사실 영상이 캡처가 된 걸 올리면서 이게 일이 훨씬 커져 버린 건데 아하.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댓글 달다가 이 CCTV를 올린 게 아니고 네. 나중에 진짜 이거 당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신 얘기한 거 그러면서 아니고 올린 거예요. 이걸 올린 이유가 네. 아니 지금 당신이 거기서 지금 먹고 있건 뭐 하고 있을 때 나 이렇게 바쁜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빠서 못 본다는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린 건데 이 여성분은 아니 내가 드러났잖아 하면서 지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참. 아니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이 네티즌들까지 이른바 악플러들까지 가세한 감정 싸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양측 즉 업주분하고 또 부산에서 직접 경기도까지 그 해당 매장까지 간 분하고 법정 다툼까지 지금 번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게? 그럼 뭐 지금? 계속 이런 오해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네. 뭐 나중에는 급기야 이 주인이 동정업계 아니십니까? 뭐 전문 악플러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감정이 계속해서 격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양측 간에 뭐 법정 싸움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고소전이 지금 고소와 맞고소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이 악플이 막 쏟아지니까 지금 명예훼손 등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지금 서로 지금 맞고소를 하는데 이런 거는 백 변호사님 혹시 네. 이런 사건을 좀 많이 접하셨습니까? 이거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카롱으로 검찰까지 가는 건 참 네.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이 두 분의 입장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업주 입장. 네. 업주는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도 심했고 네. 거기다가 열흘 정도 가게 문을 닫았어야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줄을 어마어마하게 섰던 마카롱 집이었는데 네. 지금은 예전처럼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다. 아. 결국 이 지금 부산에서 이 먹으러 온 여성, 이 여성이 계속 비난글 올리고 악플러들이 여기다 댓글을 달아서 네. 우리 영업을 도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네. 처벌을 해달라. 그리고 업무방해죄입니다. 네.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라고 업무방해죄. 고소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이제 부산에서 온 이 마카롱을 좋아하셨던 어찌 보면 손님이었던 분은 내가 거기서 뭐 마카롱을 10개나 먹는 무식한 여자처럼 묘사가 돼버렸다는 거, 그 뒤에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본인의 명예가 많이 실추됐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분은 또 허위사실 포현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네. 사실 저도 이거를 뭐 경찰 검찰에서 이 마카롱 때문에 이거를 뭐 이분들을 처벌하는 건 좀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 이제 현장에 좀 두 분을 불러서 그러니까요. 서로 좀 오해를 풀고 좀 화해할 건 화해하고 좀 좋게 그러면- 끝내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로 풀면 또 눈 녹듯 감정이 사라지고 또 의외로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팁 드리면요. 네네. 요즘에 개인 사업자분 되게 많으신데요. 네. 특히 SNS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면 운영하다 보면 항의 글이 올라올 경우가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의 글을 답변하실 때는요. 네. 개인적으로 답변할 부분인지는 좀 보시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통화만 하시더라도 금방 네. 해결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받을 수 있는 번호를 네. 저희한테 남겨주세요 하고서 네. 직접 통화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근데 네네. SNS가 오히려 글을 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하,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 부분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네. 훨씬 더 문제 해결에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뉴스파이터가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피의자 얘기를 하면서 정신감정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시청자분이 저희한테 이런 문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개인정보, 정신감정이 개인정보인데 그걸 확인했다고 할 수 있냐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발언록을 제가 찾아봤더니 뉴스파이터가 했다는 말은 저희가 한 적이 없고요. 이 경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신감정 결과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께 오해를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뉴스파이터 모두 마치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